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중국 먼저 짚어봐야 할 텐데 중국 증시 지금 물론 낙폭을 줄였습니다. 3.91%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3.91%도 커다란 낙폭이죠.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여오고 있는 중국 증시. 좀처럼 중국 증시가 상승하나 하락을 하나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는데 오늘은 지수가 좀 반응을 했거든요. 낙폭을 약간 키웠었는데 중국 증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가 5,000피 넘었다 이런 부분에 열광하고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어요.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 지난달. 그렇죠. 예. 지난달 얘기인데 지지난달이었던가요? 어쨌든 상당히 좀 호조세를 얘기하고 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따로 주가 따로 가고 있다. 기업 이익 따로 주가 따로 가고 있다. 오히려 지금 약간 리스크를 계산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실적을 따박따박 내주잖아요. 중국은 반기에 한번 나오는데 이 반기에 한번 나오는 실적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거야, 나쁘지 않을 거야, 요 정도에 충분할 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던 것들에서 10% 이상 밑으로 다 찍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닝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걸 이제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단계죠. 또 거래 정지를 신청한 기업들이 절반 정도 된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하고 신기하죠? 좀 제도가 다르네요. 자기들이 원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나 봐요. 그럼 열려있는 절반 정도 되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시장이 빠지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스 얘기도 있고 중국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지금 중국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제 유로그룹 회의가 긴급 열렸는데 참 쇼킹하죠. 그리스가 빈손으로 나왔어요. 국민투표가 끝난 다음에 치프라스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협상 테이블에 다시 모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리스는 빈손으로 나왔어요. 30일 날 제시했었던 안에 대해서 구두로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제 열이 좀 받죠. 데드라인이 좀 앞당겨졌는데요. 어제 방송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리스 사태의 실제적인 데드라인은 7월 20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유로그룹 회의에서 빈손으로 나온 그리스를 보고, 채권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9일까지 제출해라. 그런데 9일이면 내일, 그렇죠, 내일까지 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일 날, 일요일 날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단기 유동 자금을 지급을 하든, 그렉시트 쪽으로 가든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스가 자초한 데드라인의 앞당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녹아들고 있다. 그런데 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어제 미증시 올랐잖아. 미증시 올랐으면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IMF가 다시 한번 권고했습니다. 페드한테 임금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 징후가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좀 안 하면 어때? 라고 지난번에도 권고했었던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권고를 했고 어제 미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거죠. 독일 국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 어제 IMF의 발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는 버텼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중국 증시 못 버티고 있고 오늘 홍콩 증시 하락폭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홍콩 증시가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주식 빠지는 거하고 홍콩 주식 빠지는 거하고 엇비슷하게 늘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홍콩 증시가 굉장히 부각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으면 들어올리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다. 자율조정의 단계를 이미 넘어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어제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우리 시장 얘기로 들어와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보죠. 우리가 흔히 날아가는 새라고 표현했었던 저건 떨어뜨릴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었던 그 제약바이오 화장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13% 빠졌어요. 네. 뭐 상당한 낙폭이죠. 코스닥 제약은 8% 빠졌네요. KRX 바이오테크 인덱스는 12% 빠졌고요. 거래소 화장품 지수는 10%, 코스닥 화장품은 7.8% 빠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저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수익률 게임이다. 수익률 게임이다. 뭐 거래소가 닫혀 있으니까 소위 저성장 시대에 고성장하는 기업들한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지금이 문제되는 거지. 사실 이 수익률 게임은 뭐 주인맘 아니냐라는 생각들 다들 하고 계셨을 텐데 그럼 그 수익률 게임에서 가장 치명타는 뭘까요? 가장 치명타는 수급이 변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제약바이오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지속해서 뭐 그 게임 자체를 패시브형으로 많이 몰고 가니까 그러네요. 액티브형으로 몰고 가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를 많이 살 이유는 없죠.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 쪽이었는데 올해 한번 쭉 끌어당겼고 이익 실현 이후에 최근에 상승각이 굉장히 무서웠었죠. 네. 다시 한번 끌어당겼던 자리에서 어제 상당 부분 밑으로 내던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은 약간 얘기가 다른데 올해는 외국인들이 화장품은 받고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도드라지게 화장품을 던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게임의 대표격인 두 업종이 무너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크게 망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증시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네. 대시세가 한 번에 죽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얼마 전까지 매일 눈만 뜨면 올라가던 제약바이오를 보던 일반 투자자분들은 야 저걸 지금 어떻게 사냐 라는 얘기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제 뭐 20% 빠지고 30% 빠지고 오늘 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눈에는 얼마 전에 그 고점 가격이 기억이 나는 거죠. 싸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과거에 뭐 오시아인이 뭐 칠공주, 차화정 뭐 이런 것들 언제 본격적으로 물리기 시작했습니까? 고점서부터 물렸나요? 고점서부터 물리지 않았어요. OCI가 뭐 한 50만 원 넘어가다가 뭐 한 45, 45니까 엄청 싸 보이는 거죠. 네. 그 자리에서 산 거고 현대중공업 50 넘는 거 보다가 40만 원 밑으로 내려오니까 싸 보이니까 산 거고 차화정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싶었던 주식들이 가벼워지니까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과도하게 반영했었던 역효과가 어제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초입 부분에서 단순히 며칠 전 고점보다 싸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뭐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공격적으로 받을 받을 시장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먼저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요 며칠 상황을 보더라도 뭐 의약품 업종의 수급을 보나 뭐 제약주의 코스닥 쪽의 수급을 보나 대부분 또 개인이 순매수하는 경향을 지금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다라는 점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실적은 어떻게 나와줄지 궁금한데요. 일단 밸류에이션하고 실적을 좀 차트 몇 개를 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하죠. 밸류 매트릭스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PBR 배수가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네. PBR 배수가 가장 높은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화장품? 네, 화장품입니다. 나오고 이게 있네요. PBR인데 PER이라고 네. 써져 있네요. 화장품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PER 배수가 가장 높은 건 뭘까요? 또 나오고 있네요.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이 두 섹터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만 워낙 성장성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재작년에 벌던 것보다 작년에 엄청 많이 벌었고 작년에 버는 것보다 올해 엄청 많이 벌고 있고 내년에도 이만큼 벌지 않겠어라고 예상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게 성장성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점수 부여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높은 거죠. 평균 PBR이 7배 나오는 화장품 업종이 싸다라고 볼 수 없고 평균 PER 배수가 뭐 50배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싸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에서도 한번 보시게 되면
대부분 점들이 어디 모여 있어요? 대부분의 점들은요. PBR 1배, 그리고 PER 10배수.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PER 5배, 뭐 PBR 뭐 1배 수준, 뭐 1배 미만 이런 쪽으로 많이 모여 있어요. 이쪽에 점이 많죠. 그런데 너무 이 각도가 너무 벌어진 정도가, 괴리 정도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오버페이스를 띄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뭐 리서치 센터에서 코스닥에서 밸류 보지 마라, 이건 사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 표를 보고 나니까 안 보던 어닝을 보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죠. 뭐 방향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증권사에서 월급 받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실적 추정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지금 6월 1일서부터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변동폭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확 높아졌다 확 낮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예. 이 중에서 그나마 좀 꼬리가 올라가고 있는 쪽을 보게 되면 메디톡스, 그리고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뷰웍스, 요 정도만 꼬리가 살아있고 나머지 뭐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뭐 종근당, 동아ST, 오스템, 뭐 보령제약, 뭐 시젠, 뭐 얼마 전까지 난리가 났었죠. 뭐 산성 LNS 급락, 뭐 바이오랜드 급락, 뭐 이런 식의 2분기 추정 가이던스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뚜껑 이제 무너지고 나서 뚜껑 열어보니까 야, 이거 엉망이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잘 갔죠. 근데 일부의 투자자분들은 야,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훨씬 좋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거 아닙니다. 코스닥 지수가 좋은 게 아니고 제약바이오가 잘 간 거예요. 같이 한번 보죠. 코스피 내에서 한번 보죠. 코스피 내에서 제약 바이오 비중 다 합쳐봐야 8% 안 나옵니다. 그러다 이거 하나 보시고 네. 코스닥 한번 보죠. 코스닥에서 가장 비중 높은 섹터가요, 제약 바이오 섹터예요. 그러네요. 25%고요. 화장품이 2.6%입니다. 거래소는 다 합쳐도 8% 비중이 안 되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30%가 제약 바이오 화장품이에요. 그러면 가장 이제까지 잘 움직인 업종이 제약 바이오 화장품인데 그럼 어디가 유리했겠습니까? 이제까지. 코스닥, 당연히 예. 코스닥이 유리했겠죠. 근데 어제부터 보게 되니까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죽어나가더라. 그럼 앞으로 어디가 불리하겠습니까? 이제서부터는 반대의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그림 하나 보죠.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위험으로 얘기하는 거는 편차로 계산을 합니다. 평균값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졌느냐. 이게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대 PER 배수를 본다 하더라도 코스닥의 상대 PER 배수가요, 2배수 표준 편차를 이미 예전에 뚫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런 과도하게 벌어진 괴리가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괜찮을 거야,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 한 번에 죽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상당 부분의 역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과거와 같은 컨셉으로 시장을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워지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시장이 빠진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서서 뭐 3%, 4% 마이너스를 뽑고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총 상단부 쪽으로 숏이 쏠려 있었던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그림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죠. 달러가 슬로우해지고 있을 때 원달러가 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가 강세로 가면 우리 원달러가 오르는, 즉 원화 약세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외국인 수급표로 버틸 수가 있어요. 달러에 비해서 원화의 약세 정도가 네. 더 약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달러가 자극받고 있지, 뭐 과하게 자극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원달러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원달러가 지금 1137원 단 1136원 단 움직이고 있고 원엔 재정환율이 거의 930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앞에 팔자 봤었거든요. 이 원엔 재정환율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피해 입었었던 종목들이 뭘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시장에서 수급표가 반전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뭐
큰 폭의 플러스를 못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기존의 시장의 매수 수급을 다 빨아들이던 섹터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면 이 반대급부적인 부분들은 상당 부분 선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장의 변동성 커진 부분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싼 타이밍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방송하면 굉장히 공허했었어요. 가는 쪽은 분명히 과한 게 눈에 보이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예. 있었고 빠지는 종목들은 분명히 과도한데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증시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중국 증시가 고밸류에이션 주식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리스 이슈보단 중국 이슈가 더 크게 와 닿는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섹터는 어디일까요? 고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한정된 그 니즈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여했었던 밸류에이션을 상당 부분 후퇴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선순환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조를 해주신 성장주와 가치주의 괴리 줄이기, 자리 바꾸기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또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